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주말 동안 LA를 갔다 왔습니다. LA를 가면서 요즘에 부쩍 올라간 기름값을 확실히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경제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난세에는 항상 커다란 부자가 나오기도 마련이고요. 또 이때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재산이 녹아내리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돼서 여러분의 재산이 그냥 값어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절대 이 영상 어떤 투자 권유도 아니고 어떤 걸 투자하면 돈 번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러한 방향성도 있고 저러한 방향성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인사이트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우선 금요일날 LA를 가면서 기름값을 봤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슈퍼 언레디드 가솔린을 갤런당 4불 60에 집어넣었는데 주 경계선을 넘어가자마자 캘리포니아 경계선을 넘어가자마자 바로 6불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언레디드 가솔린도 다 지금 6불대, 그다음에 슈퍼 같은 경우에는 6불 뭐 90전 80전, 심한 곳은 7불까지 넘어가 있고요. 또 디젤 기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죠. 예, 그래서 디젤 기름도 다 6불대에서 7불대까지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가 뭐 미국 전역적으로 봤을 때 기름값이 비싼 곳 중에 좀 하나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당장 기름값 더 올라가는 거, 제가 뭐 LA 갔다 오면서 기름값으로 몇십 불 더 쓰는 거 뭐 이 정도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올라갔던 물가는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좀 가장 불안한 일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뭐 119불, 120불까지 쳤다가 지금 또 100불, 110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금리를 동결했는데 우리가 그 반대쪽에 섰으면 오히려 또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 교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 은퇴 자금은 과연 괜찮을까? 집값은 어떻게 될까? 주식은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쟁은 지난달 말에 났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에픽 퓨어리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군사 지도부 몇십 명을 다 사살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전역에 미국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무기가 그만큼 없고요. 근데 전투기 같은 거 만드는 기술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란은 이렇기 때문에 핵을 갖다가 농축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이번 공격의 명분은 핵 농축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만큼은 안 됐습니다. 미국까지 미사일이 날라올 만큼 수준은 안 돼 있는데 미사일과 드론을 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없는 이란이 미국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선택한 것은 중동의 많은 산유 국가를 공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동 주변에 있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들한테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란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 같은 거, 이럴 때 전쟁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도 2천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추가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돈 들어가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냐? 전쟁이 끝나면 사실 그 이상의 이득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중동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중동의 위험을 갖다 많이 없애줬다.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도 전쟁 또 지원을 많이 받고요. 또 부서진 곳으로 여기서 또 재건을 하고 이런 건설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갖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미국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친미 쪽의 나라들이 미국한테 많이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냐? 아니, 전쟁 계획은 이스라엘과 해놓고 왜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피해가 보는 동안 미국이 도와주긴 했어? 도와줄 수가 없는 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돈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중동 쪽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이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돈을 냈는데 뭘 지켜줬어? 전쟁은 이스라엘과 둘이
다 결정하고 해놓고 왜 피해는 우리가 입는 거야? 우리가 왜 여기다 대고 돈을 대줘야 되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기는 예전 같지는 않다. 예, 예전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몇 년 뒤에는 또 미국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상 전쟁 무기 재고 소진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번엔 좀 그러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그냥 속으로는 쓰려도 돈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또 빌미 삼아서 중국 쪽으로 붙거나 러시아 쪽으로 붙는 중동 국가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가장 큰 거는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봉쇄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뢰까지는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여기에 있는 선박 15척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석유를 싣고 여기를 지나가지 못해요. 게다가 지금 이란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중국 쪽과 그나마 친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돈으로 결제한 기름만 여기를 통과시켜주겠다. 그다음에 미국을 돕지 않는 나라들만 통과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파병을 안 하면 한국 선박들은 이란과 잘 이야기하고 니네 나라에서 좀 기름을 사주고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한국 선박들은 그냥 통과시켜줄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이 지원군을 보내는 순간부터 이란의 적은 곧 한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박들까지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유가가 뭐 진짜 쌀 때는 50불도 있었는데 배럴당 지금 뭐 한 60불, 70불 그런데 지금 뭐 109불, 110불 이렇게 나오고 있죠. 120불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한 3, 4주 만에 유가가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 최대 에너지 가격의 충격만큼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기억나죠? LA 같은 데는 갤런당 7불짜리 기름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생활에는 GB가 가장 문제입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한 달 전보다 갤런당 90센트, 이제 거의 1불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디젤 기름은 더 심각하게 올라갔습니다. 갤런당 1불 40센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갤런당 1불 40센트가 올랐는데 이 디젤은 큰 자동차 혹은 농기구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기름값 올라갔으니까 주유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덜 다니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공장을 돌리는데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식료품하고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디젤은 농기계를 돌리고 트럭으로 물건을 운송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젤 값이 오르면 모든 배송비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마켓에서 파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비료, 비료 원가의 80%가 화석 연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농부의 얘기로는 이번에 전쟁 때문에 비료값만 10만 불이 더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항공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할증료를 붙이기 시작했죠. 항공사들은 기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유류비 해징을 안 합니다. 미리 사놓고 챙겨놓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항공권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벌써 항공권 일부 노선은 2배, 3배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우리도 잘 아는 IMF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인플레이션은 0.4%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0.15%가 떨어집니다. 자, 이 얘긴즉슨 지금 유가가 100%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4%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1.5%더 주저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이게 100% 올라갈 수 있어요. 100%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4% 인플레이션, 그다음 경제 성장률은 1.5%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미국은 이제 전쟁을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다 부셨기 때문에 미국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야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 서로 핵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환경 파괴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핵시설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미사일도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F-35 전투기,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미국도 적지 않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전쟁 3주 동안은 계속 싸구려 미사일만 쓰고 있다가 상대방의 방공 시스템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쉽사리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IEA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량유 비축유를 갖다가 방출했지만 이는 전 세계에서 필요한 기름의 3주치 분량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 120일에 걸쳐 1억 7,200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풀기로 했지만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기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난 3월 18일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 전쟁이 없었으면 0.25% 정도는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먼저 번 금리와 똑같이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1대 1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연준에 있는 이사들 11명은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연준에서 발표한 거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2.4%, 근데 인플레이션 전망은 2.7%. 원래는 2.4%인데 2.7%로 상향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이다. 전쟁도 있고 관세 전쟁도 있고 실업률 전망은 4.4%. 그다음에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있는데 계속 전쟁이 지속되면 금리를 안 내리고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복잡한 왜 경제 얘기를 하냐. 이거를 바탕으로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걸 투자하고 어떻게 돌아갈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아왔던 얘기를 갖다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를 낮추려면 인플레이션, 특히 관세로 올라갔던 상품이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거나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란 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롬 파월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가 전쟁 난 지 3주가 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올해 5월 15일 날 끝나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간에 기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쫓아내기는 힘든 상황이고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상원에서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또 쉽지 않고 만약 상원 인준을 못 거친다 그러면 5월 15일 날 끝나지만 파월 의장이 또 몇 달이고 더 임시 의장직을 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 난 내년쯤에 집을 사야지. 내년쯤에는 좀 더 IR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돈을 잘 굴려야지 우리가 노후가 좀 편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계획은 2027년도 봄 여름쯤에는 집을 하나 더 살 계획을 원래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2026년도 세금이 중요하죠. 올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고 이자율은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 제 크레딧 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리 모기지가 5%까지 조금 내려갔어요. 한 달 반 전에 드디어 5%에 진입을 했었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5%에 진입을 하고 올해 한 두 번 정도 인하를 시키면 5% 초반대까지 나오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4%대까지 모기지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빌더들이 내놓는 모기지 같은 경우는 3%대도 나올 수가 있다. 3%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바로 사야 됩니다. 3%면 사실 이자를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6%와 3%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전에 대충 한번 계산을 해드렸지만 똑같은 집을 갖다가 7%로 사고 4%로 사면 90만 불짜리 집을 사는 90만 불을 4%에 사는 거하고 70만 불짜리 집을 7%에 사는 거하고 월 페이먼트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70만 불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90만 불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당연하죠. 훗날 가격이 올라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올해 하반기에 5.5%까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 이제 봄, 그러면 4%도
뭐 잘하면 볼 수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이건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좀 지속되면 금리를 올해 한 번 더 거꾸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크레딧 카드 빌리는 분들은 힘들죠. 그 대신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돌리는 분들은 오히려 낫습니다. 자, 코로나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금리가 마구마구 올랐습니다. 뭐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때 당시 집을 샀던 분들은 운이 좋죠. 3%의 집을 사신 분들이 있지만 그 뒤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기억하신 분들 뭐 계시겠지만 그냥 세이빙도 하이 yield 세이빙이라고 좀 이자를 많이 주는 세이빙 같은 경우는 4.5%, 4.75% 이렇게 주는 세이빙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그냥 뭐 백업을 갖고 있는 뭐 한 2, 3만 불 또는 한 4.75% 주는 이런 은행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인플레이션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어카운트도 요즘엔 3.5%, 3.2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로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 예를 들어서 CD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면 이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전쟁이 나고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쫙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간지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차를 바꿔야 된다, 그럼 지금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럼 지금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올해 One Big Beautiful Act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들은 좀 세금 혜택을 많이 주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미국에서 만든 차를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골드만삭스의 자산 운용 린지 로즈너의 얘기에 따르면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동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당분간 높은 금리와 함께 살아야 되고 금리 인하는 빨라야지 올해 하반기에 될 수 있다. 만약 전쟁이 지금 한두 달 더 가잖아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도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들 주식 보시죠. 주식 팍팍 빠진 거 보시죠. 특히 이 중에서 기술주 하락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요. 다우 나스닥도 다 내려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서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라간 걸 다 뱉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우, 나스닥, S&P 지금 거의 1년치 올라간 분량 갖다 거의 다 내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AI 관련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 기술주들이 한동안 버블이란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기가 좋으니까 막 올라갔죠.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막 올라갔던 주식들은 어떤 환란이 생기면 주식이 와장창 떨어지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섹터 ETF인 IGB 같은 경우는 올해 21%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손해가 크죠.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뭐 21만 불이 날아갔다. 이 전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식은 항상 여러분이 알아내신 게 뭐냐면 팔기 전까지는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100만 불이 있었는데 이제 21% 떨어졌고 79만 불이 됐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팔면 그때 손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손해보는 이유가 이럴 때 경거망동을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 가격이 내렸으니까 지금 사면 돈을 벌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면 제가 미래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자, 모럴리 풀의 연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전쟁 시작 전 3개월간 S&P 500이 12.3% 하락을 했지만 전쟁 전체 기간 동안 오히려 19.6%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마지막 가장 큰 전쟁이었죠. 미국에서 했던 또 큰 전쟁, 걸프전 이후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참전했던 전쟁 시작 후 3개월 이내 주식이 도로 10% 이상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 빠진 것도 앞으로 한 석 달 안에 10% 반등할 가능성은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79만 불어치를 사갖고
석 달에 다가 10%더 올라면 뭐 원래대로 올라가면 뭐 89만 불이 되면 10만 불이 생기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고요. 항상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이 나면 패닉 심리, 공포 심리 때문에 주식이 원래 가치보다 더 떨어지고요. 또 몇 달 지나면 좀 사람들이 무뎌지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군사 갈등,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73% 이상 떨어졌지만 1년 후에는 주식이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플러스가 됐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RBC 웨alth 매니지먼트의 분석에 따르면요, 전쟁 직후 주요 20개 나라를 쭉 지켜보건데 군사 개입을 했던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6% 이상 나중에 더 이전 수준 이상을 갖다가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유가 전쟁이 동반됐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유전을 때려부시는 전쟁은 없었어요. 근데 슬슬 유전을 공격하고 있고 핵시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을 공격하면 그게 복구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이라크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란은 어차피 우리가 죽게 생기면 중동에 있는 모든 유전을 다 때려부시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름 생산 차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핵시설을 서로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핵시설을 공격받고 있는데 만에 하나 핵 누출이 되면 이 지역은 그냥 죽은 동네가 되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이런 또 죽은 동네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1973년도 욤키프르 전쟁, 그다음에 아랍 석유 금수저 시대, 그때는 S&P 500이 16.1%가 떨어졌고 1990년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때도 15.9%나 빠졌습니다. 근데 회복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1973년도 그때 당시에 석유 파동이 있었죠. 욤키프르 전쟁도 있었고요. 중동의 정세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전 시장만큼 회복될 때는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6년 안에 은퇴를 해야 된다. 난 2, 3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잘못 묶이면 이 돈이 6년 동안 묶일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앞으로만 10년, 15년 후에 은퇴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게 회복될 가능성은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사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냥 조금씩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살 때도 야금야금, 팔 때도 야금야금. 자, 지금 상황은 유가 충격이 동반된 전쟁입니다.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전쟁 난 것보다 리스크 회복이 더 더딜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973년도 욤키프르 전쟁,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있을 때 그때는 회복이 6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때 당시에 은퇴를 앞둔 분이 본인의 자산이 IRA, 그때는 라스가 없었으니까 그냥 IRA 같은 데나 401k에 이런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다 묶였다. 그러면 그분은 6년 동안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꺼내면 다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 바잉 에버리지, 그 모든 평균치를 내서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다. 지금 12% 떨어졌다. 다음 달에 16%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 20%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급으로 퍼진다.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패트리 미사일, 사드 미사일 갖다가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에 제공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미국도 남의 나라 뺏어가는데 뭐 우리는 대만 뺏지 말라는 법이 있어? 말릴 나라도 없고요. 미국이 말릴 힘도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신났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S&P 500이 10몇 % 떨어졌는데 앞으로 20%, 30%더 바닥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바닥을 보기 시작하면 또 뭐가 있냐? 힘이 없는 기업들은 그냥 망해 나가 동그라져요.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중요한 거는 단일 회사 주식보다는 ETF를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룹을 사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룹은 묶여있는 섹터를 사야 됩니다. 어떤 분야가 있죠. 에너지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부동산 분야, 뭐 여러 개 방산주 분야. 이 분야로 섹터를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눠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20%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30% 떨어질 수 있고, 물론 이번 달에 20%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는 15%로 좀 복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눠 사시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 중에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에버코어의 수석 기술 분석자 리치 로스의 얘기에 따르면 S&P 500이 7천을 여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 이상의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이런 조정은 1980년도 이후 매년 절반 이상의 해에서 쭉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별 대수가 아니다. 근데 만약 20% 30%가 떨어진다? 그럼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 각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달나라까지 가는 로켓가 있는데 여기서 1도가 틀어져서 올라가는 게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몇십만, 몇백만 킬로 가다 보면 이 간격이 너무나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쏘고 있는 달나라 로켓가 그렇게 1도도 안 틀리고 정확한 걸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갑니다. 날아가면서 각도가 틀리지 않나 수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투자도 이렇게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퇴가 10년 이상 남았다. 예,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투자해 놓는 게. 그렇지만 은퇴가 앞으로 몇 년이 안 남았다. 이런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방산 관련, 방산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가 바닥났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면 한국에는 무기까지 퍼오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쐈던 미사일을 다 막았던 아이언돔이 있었는데 그 아이언돔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500기 정도가 있는데 벌써 그중에 한 3분의 2를 썼다고 합니다. 그 토마호크 미사일 그 비싼 로켓을 2만 불, 3만 불짜리 드론을 격추시킨 데 다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처음부터 이를 악물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같은 걸로 잡을 수가 없는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주요 거점들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들도 서로 계속 핵 보관소 이런 데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하머 벙커 버스터를 출동시켜서 이란의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하 시설을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그다음에 사드, 그다음에 뭐 아이언돔에 필요한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갖고 처음에 전쟁한 나흘 동안만 110억 달러 이상을 소비했고요. 지금 미국 국방부는 2천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전쟁 첫 5일간 800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발사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퍼본 거예요. 사드는 2025년 6월 10일, 뭐 작년에 이제 12일 전쟁이 있었죠. 예, 그때 150발 이상을 발사해갖고 모자랍니다. 총 보유하고 있는 거에 25%를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있는 사드도 중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드에 필요한 사드 레이더가 있습니다. 예, 이 레이더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사드에 있는 레이더가 되게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오고 있는 모든 뭐 미사일이나 공격을 갖다가 다 잡아서 요격을 시킬 수 있는 사드의 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란에서 사드 레이더를 다 폭격을 시켜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참 이란도 지금 이를 악물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기를 아꼈다가 이렇게 덤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예, 미국의 무기 재고가 엄청나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를 갖다가 도로 채워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거, 사드 미사일 같은 거 한 달에 몇십 발 못 만드는 이런 미사일인데 여기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CEO들 다 불러놓고 비밀 회의를 했었죠.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 방산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유명한 회사는 노스롭 그로만, 뭐 럭히드, 뭐 레이시온,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말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조향을 하고 있는 날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은 모든 로켓에 다 그 회사 날개를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주 관련 ETF가 당장은 좋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서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지수로 보면 노스롭 그로먼이 하루에 6%가 올라갔고요. 럭히드 마틴도 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 문제가 생기니까 에너지 기업인 엑슨 모바일, 그다음에 쉐브론도
주가도 함께 다 올라갔습니다. 자, 세계 최대 방산업체가 그러면 역시 럭히드 마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잔고가 1936억, 예, 잔고 지금 수주받을 수 있는 게 2천억 불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노스록 그루먼도 뭐 스텔스 폭격기 같은 걸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도 매출이 420억 달러인데 앞으로 수주받은 게 95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의 2배 넘는 돈을 갖다 지금 벌써 다 무기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시온은 지금 뭐 옛날에 레이시온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요즘에 RTX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RTX보다는 레이시온이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RTX 같은 경우도 패트리엇 미사일, 그다음에 토마호크, 이 미사일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한 달에 60개 만들던 걸 한 달에 200개, 300개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관련된 제너럴 다이나믹스 뭐 탱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예,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2030년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예, 4년 동안 3조 6천억 달러. 뭐 상상이 안 간 돈이죠. 미국이 그 진짜 뭐 1조 지금 5천억 이렇게 연방 예산을 쓴다는데 2년 반치 연방 예산을 갖다가 방위 예산을 갖다가 다 전쟁 무기에 쓸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사들은 돈 벌겠죠. 그럼 여기 관련된 걸 투자하면 잘 될까? 예, 잘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이것만 다 믿고 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을 중간중간에 안 바꾸면 달러가는 로켓으로 올라옵니다. 처음에 1도만 틀리면 중간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잖아요. 예, 그러면 엉뚱한데 안드로메다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TF 같은 걸 좀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AI 같은 데 좀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뭐 가장 유명한 거는 뭐 ITA,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ITA 뭐 이런 데도 있고 XAR, PPA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다 방산 관련된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AI 전쟁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방산 테크놀로지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쉴드라는 게 있습니다. SHLD라는 이런 지금 ETF도 있는데 이게 요즘에 최근에는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59%, 연평균 59%. 연평균 59%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이 10만 불 주었으면 그 다음 해 15만 9천 불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야, 이것만 믿고 방산주 사놓자 이게 아니에요. 몰빵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0%를 방산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저러다가 전 세계가 평화 무드로 갖고 지금 뭐 수주였던 거 다 취소시켜버리면 그럼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와장창 떨어지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럭히드 마틴이 지금 거의 수주가 2천억 달러인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언제 말 바꿀지 모르는데 전쟁이 끝나버리고 야 수주였던 거 다 취소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정권도 바뀌죠. 트럼프 대통령 뭐 끝나고 와서 다음 대통령이 야 이거 수주했던 거 다 취소 그러면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냥 내라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한 10%, 5% 이 정도로 조금만 갖고 있어 보시면 이게 방산주는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솔깃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솔깃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퇴를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있는 돈 중에서 많은 리스크를 안 갖고 한 10% 정도만 방산주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또 의외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반짝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몇 달 뒤에 폭삭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말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AI 때문에 요즘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인공지능의 발전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제가 뭐 여러분께도 이런 주식도 인공지능을 알아보려고 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질문만 하면 그냥 웬만한 뭐 퍼스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보다 AI가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때문에 지금 해고당한 사람이 많은데 해고당한 사람이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화이트 칼라인가요? 예, 화이트 칼라가 많이 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도 AI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고당한 사람이 5만 5천 건이 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에 비해서는 12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실제 숫자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당한 사람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AI로 인해서 손실된 일자리는 20만 개, 30만 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업들이 AI 때문에 사람들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평판이 나쁘니까 숨긴 건데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를 도입하면서 3만 개의 사무직을 감축했고요. 그다음에 블럭이라는 회사도 전체 인력의 50%를 감축했습니다. 오히려 감축한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당일날 24% 올라갔어요.
워크데이 같은 경우도 전체 인력의 8.5%를 갖다 다 지금 없애버리고요. 세일즈포스, 메타 뭐 이런 회사들도 계속 AI 관련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엔트로픽 회사 여기에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향후 한 1년부터 5년 사이에 초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에 따라도 대부분의 전문직이 1년 혹은 1년 반 내에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지금 뭐 석 달도 안 됐잖아요. 석 달 조금 됐는데 이미 기술 분야에서 4만 5천 건의 해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AI 때문에 이렇게 해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I 때문에 해고되는 걸 우리가 왜 이걸 신경 써야 되냐? AI가 해고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블루 칼라가 많을까요? AI가 대체하는 화이트 칼라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직업들이 자기 집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먼스 그냥 월급 받고 연봉이 20만 이런데도 그냥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는 다 페이먼트 인상이라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기지를 몇 달 못 내면 어떻게 되죠? 뭐 그때부터 집을 뺏기게 되고 집이 시장에 나오고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AI 때문에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2008년 서프라임처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 몇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신용점수가 나쁜 사람한테 대출을 막 줬어요. 그때 당시에 580점한테도 막 대출 줬어요. 그래서 신용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이 막 집을 막 마구잡이로 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막 산다고 몰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폭등이 되면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가 다 쫄딱 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신용 점수를 많이 따집니다. 예, 700점 기본적으로 넘어야죠. 예, 700, 80점 돼야지 그래도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 공급이 3.7개월분. 예, 그 뒤로는 더 앉으면 주택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균형 잡힌 시장에 6개월분에 훨씬 못 맞춥니다. 예, 원래 6개월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 위기 때는 13개월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퀴티가 괜찮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 3%대 모기지를 내고 집을 샀던 분들은 지금 뭐 워낙 모기지가 싸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 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에퀴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힐락이라도 받아갖고 주택 담보를 갖고 융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집을 쉽사리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여러분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자율이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아니었으면 내년 봄쯤에 모기지가 더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를 위해서 빨리 다운페이를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 시장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상황이 2008년도하고 너무 다른 게 모기지 연체율이 되게 낮아요. 이자를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 3% 나오면 집을 바꾸지만 3%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쉽사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지역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 해고가 집중되는 분야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근데 시애틀, 어스틴, 텍사스 어스틴 같은 테크 허브 기업 도시들 이런 데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잘리면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면 이 지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고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을 보고 있다 그런 분들은 기회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선벨트 지역에 거기에 또 요즘에 신규 건설 과잉이 많이 있는데 달라스, 휴스턴, 올랜도, 템퍼 이런 데는 이제 선벨트 지역이라고 옛날 그 공업을 많이 하고 또 트럼프의 기조가 이런 쪽을 많이 돕겠다 그래서 신규 주택이 많이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트럼프의 말과 같지 않고 실질적인 그들한테 혜택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고 모든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고 그러면 예전에 과거의 선벨트 지역에 여기 있는 기업들이 부흥하고 얘가 잘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신규 주택도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전쟁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또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뭐냐면 FHA 대출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FH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집값이 뭐 LA에서 50만 불이다. 그러면 20% 10만 불만 모으면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0만 불이다. 그러면 20만 불을 모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FHA 대출을 받았고 5% 10%만 내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꽈당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FHA 대출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 부채 대 소득 비율이 45%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번 돈의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지금 부채로 집값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 오히려 서프라임 사태가 있을 때는 이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집값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예,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보면 다들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FHA 주택 소유 유지 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미국에 자꾸 힘드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집을 살 사람도 없어지고 근데 또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을 싸게 사서 나중에 몇 년 있다 비싸게 팔면 그것도 충분한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집은 전통적으로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이깁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장은 집값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또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도 뭐 찔끔찔끔이지만 이 집도 1년 사이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팔았던 집도 보니까 제가 샀을 때 비해서 한 3만 불 정도를 더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하면 한 몇 %의 또 이득을 본 거죠. 예, 은행에 집어넣은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썬벨트 지역에 트럼프가 공약했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예전에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선언했던 지역들 생각보다 그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 갖다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 뭐 미국의 은행들, 페니메, 페니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고 있는 모기지의 모 회사, 그러니까 이 모기지의 총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말 예상이 5.7%, 내년도에도 5.6에서 5.7% 모기지. 원래 이게 이들의 전망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지금 중동 전쟁 이전에. 자, 그러니까 페니메가 이제 내년도 이제 뭐 5.6% 그러니까 4%대 나올 수 있고 잘하면 3%대도 나올 수 있다. 빌더론 같은 경우는 전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모기지 은행 협회 MBA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상이 6.1에서 6.4%였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중반이 돼도 5.5%에서 5.75%로 모기지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웰스파 같은 경우는 좀 보호적으로 했고 6.14에서 6.19%로 좀 예상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가 충격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번 전쟁이 다른 거와 다른 게 지금 이란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예, 중동에 있는 유전을 다 때려보시면 이 유가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몇 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옛날 같으면 이라크 전쟁도 한 6개월 정도. 까지 여파가 있었다는데 이게 만약에 유전을 때려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집값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웬만한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이 또 투자를 여기에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이 대폭락은 안 일어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집을 조금 호흡을 좀 길게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2029년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전쟁 이전 같았으면 저는 2027년도 봄이 좋은 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예, 달라라고 하는 로켓의 각도를 조금 바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쟁 때 큰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기업까지 차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자산은 지켜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녹아내리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이 또 부를 갖다 더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겠죠. 여러분의 노후는 더 안정되고 더 편하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쟁 때 부자가 되는 3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전부 다 팔아버리는 대신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가 21%가 떨어졌어요. 100만 불 지금 은퇴연금이 있던 분이 79만 불 된 거 보고 깜짝 놀라서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자, 현인이죠. 예, 투자의 현인인데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야 되고요. 남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야 주식 잘 돼 신난다 할 때 오히려 이 시장을 경계를 해야 되고요. 남들이 어떻게 주식 떨어졌어 망할 것 같아 팔아먹을 것 같아 이때 더 욕심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 때문에 자꾸 주식이 떨어진다.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사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한 회사, 두 회사 뭐 이런 회사 주식 사면 와장창 떨어질 때 그런 회사들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분할 투자. 그 다음에 나눠서 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ETF 투자, 그룹 투자, 섹션 투자,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떨어지고 공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절반 정도는 방어적인 거, 떨어지지 않는 거, 예,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6개월, 1년치 이런 돈을 갖다가 CD나 아니면 이자 많이 준대 여기다 나왔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되면 4% 이상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의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는 있어요. 현상 유지됩니다. 저도 지금 돈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50%는 제가 언제든지 돈을 돌릴 수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미국 국채 같은 거 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데 저도 지금 은퇴 계좌는 되게 방어적인 걸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났는데 3%가 떨어졌습니다. 예, 3%가 떨어졌으니까 저는 뭐 별 걱정 안 하는데 조금 공격적인 거 했던 분들은 많이 떨어지면 좀 놀라서 팔아버릴 수가 있죠.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섹터하고 방산 관련 섹터입니다. ETF 그룹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떤 걸 사면 좋아요. 예,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거는 AI 같은 거랑 상의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가. 에너지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엑스모바일 같은 거 쉐브론 같은 회사 예, 이런 데가 괜찮죠. 단일 회사 사는 것보다 이것도 그룹을 사는 게 좋은데 워낙 엑스모바일 같은 데는 큰 회사고요. 예, 쉐브론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득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때 났을 때 2022년도, 예, 이때도 엑스모바일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ETF로는 XLE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돈을 번다. 예, 이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람들한테 사탕 발림이에요. 미국에 있는 경질유를 팔아갖고 중질유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0불에 판다도 도로 100불에 기름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는 건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죠. 네, 그럼 마진을 많이 붙입니다. 마진은 퍼센테이지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기름값의 10%가 주유소 이득이라고 봤을 때 갤런당 3불이면 한 갤런 팔 때마다 30센트가 벌죠. 근데 만약에 기름값의 10%가 이득이라고 볼 때 갤런당 6불이 되면 주유소는 얼마를 벌죠? 예, 60센트를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돈 버는 건 더 커요. 왜? 퍼센테이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데 뭐 비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면 똑같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비싸게 사와서 팔 때 퍼센테이지로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주유 회사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 관련, 예, 요거는 뭐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 10%부터 15% 정도.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방산 관련. 요거는 진짜 오르락내리기 쉽습니다. 올라가면 진짜 무식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1년에 60, 70%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것만 욕심내시다가 큰일 나요. 이게 또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방산 관련은 5%부터 한 10% 정도만 포트폴리오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예, 이렇게 갖고 S&P 500이나 그 기본적으로 예, 나스닥 같은 거,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을 다 묶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인덱스 펀드 S&P 500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15%, 20% 정도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데 자,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뭐가 있냐? 미국의 경제가 나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또 AI 때문에 많은 와이트 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긴 호흡이 필요해요. 1년, 2년, 3년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올해 내려갔던 모기지 계획이 지금 거의 다 무산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픽스 금리가 되게 중요하고 부채 대 소득 비율 이게 너무 높으면 결국 여러분이 핸들 못해서 집을 사도 나중에 나가 동그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35%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불 버신다? 그러면 모기지가 3,500불 이하짜리 집만 사셔야 돼요.
이게 안전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테크놀로지 기업 같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 좀 불안할 수가 있다. 뭐 실리콘밸리, 뭐 어스틴, 뭐 시애틀, 이런 데 같은 데는 AI 일자리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의료 시설이 좋고요, 교육 시설이 좋고, 그다음에 정부 일자리가 많은 곳, 이런 곳들이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기지 금액의 1.5배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이 그만큼 되는지, 그리고 왜 재산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보험료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게 LA, 라스베가스 집값이 2배, 2.5분의 1 정도예요. 실제 먼틀리 돈 들어가는 건 4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가장 큰 게 뭘까요? 보험료입니다. 라스베가스는 600-700불, 600불이면 1년 보험료가 돼요. 천재지변이 없기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최소 3천 이렇게 나가죠. 요거만 해도 크고, 또 프로퍼티 텍스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전기세 같은 거 이런 거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려해 갖고 집을 어디다 사냐. 특히 연세가 드시고 나면 물론 시니어들한테 재산세를 많이 깎아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재산세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HOA 이런 것들이 비싸면 이게 꽤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탈 아파트는 대도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도시를 봐야 돼요. 도시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 전역으로는 아파트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신규 공급은 줄고 있어서 임대료, 아파트 임대료는 올해 한 2~3%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값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떨어졌죠. 금값 5,000불 넘어갔다가 또 5,000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전쟁이 날 때는 금은 항상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전쟁이 날 때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근데 금이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왜? 배당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성장하는 이런 생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골드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5%, 10%,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5%, 10% 정도 금 같은 거,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께 과히 권해드릴 수 없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믿어요. 미래의 수단이라고 믿지만 어떤 비트코인이 살아남을지 모른다. 그게 항상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크레딧 카드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불과 반세기 전에. 근데 당시에 처음 나왔던 다이너스 클럽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비자, 마스터 이런 데가 건데 그때 당시 어떤 회사가 잘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비자가 잘 될 것이다. 비자가 오히려 후발주자였거든요. 비자가 잘 될 것이다. 처음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트코인이 잘 될지 모르겠다. 10년, 20년 뒤에. 저는 그게 문제라서 비트코인을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건데 관심이 있으면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혼란일 때 여러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자, 근데 요즘처럼 들쑥날쑥할 때 공포의 질서, 주식을 막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락장에서 현금화했던 투자가들은 다 손해를 봅니다. 야, 전쟁 나서 내려가서 20% 떨어졌어, 30% 떨어졌어. 겁에 질서 팔렸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앞으로 잘 된다.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끝나면 잘 됐다는데, 그래서 레버리지, 빚 얻어갖고 투자하는 거, 3X 뭐 이런 거 있죠. 오르면 3배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3배 떨어지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쫄딱 망해요. 이건 도박입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투자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럭키드 마틴 좋다고 럭키드 마틴만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럭키드 마틴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고요. 예를 들어서 럭키드 마틴이 얼마 전에 엔트로픽의 클루처럼 양심 고백해갖고 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못 만들어.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열받았고 럭키드 마틴 군수물자 앞으로 만들지 마. 그럼 그 회사 쫄딱 망하는 거예요.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를 하더라도 방산주 섹터, 에너지를 하더라도 에너지 섹터 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사시고 야금야금 파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도 야금야금 파세요. 많이 올랐으니까 다 팔아야 되겠다. 그 다음 달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유튜브나 많은 데서 그래프에다 줄 쭉쭉 끄면서 뭐하면 투자하고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들 저한테 욕할 수 있지만 사기꾼입니다. 탁상 공부를 하는 놈들 사기꾼이에요. 아니 그렇게 지들이 잘하면 유튜브하고 안 잡겠습니까? 자기들 투자해서 돈 벌지. 그냥 과거를 지나갔던 거를 갖다가 줄 그으면 다 맞아요. 왜? 맞는 것만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틀린 거는 안 보여주니까. 그거예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제일 중요한 거냐 차트를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봐야 돼요. 예, 뉴스를 봐야 됩니다. 예, 이 공포와 탐욕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산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 또 캠피디 오늘도 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 뭔지 그 보는 값어치 이것만 조금 느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기름값이 뭐 50% 이상 올라갔죠.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뭐 길이라도 설치한다, 1년은 지금 기름값 지옥이 되죠. 생활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주식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 이후에 주식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야 돼요. 시간 분산. 그 다음에 섹터 분산. 이걸로 해갖고 차근차근 기다려야 됩니다. 방산주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쟁 무기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게 천년만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총 투자의 5% 내지 10%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해고로 인해서 2008년도 같은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이런 일들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점수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요구가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몇 년 동안 낮은 모기에 샀던 사람들이 쉽사리 집을 포기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데는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몇만 명씩 해고되면 부동산이 그중에서 막 빌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그런 데서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구매의 시기는 아닙니다. 부동산 준비의 시기. 준비는 뭘 해야죠? 돈을 모아셔야 되고 크레딧 점수 좋게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보고 따박따박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비상자금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뭐 1, 2만 불이든 뭐든 간에 급작스럽게 돈 필요한 거. 예, 항상 모든 돈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 몇만 불은 현찰, 바로 내일이라도 현찰.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년도에 살 때 한국에서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샀는데 그냥 다짜고짜 일요일 날 어네스트 디파짓 10,000불 했어요. 근데 제가 10,000불이 주식에 묶였다. 그럼 그 돈 끝날 때까지 며칠이 걸리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은행에 있는 돈 바로 10,000불을 집어넣었어요. 10,000불 집어넣어서 그날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 비해서 이 빌더가 30,000불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 10,000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0,000불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도 4.65%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저 주변에도 저보다 한 일주일 늦게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불과 일주일 차인데 제가 그 돈을 갖다가 현찰화로 안 갖고 있고 만약에 주식이나 뭐 이런 데 다 있었다. 돈 꺼내오는데 또 하루 이틀 걸리다 보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기회라는 건 항상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은퇴 준비 연금은 앞으로 은퇴를 나는 한 5년에 해야 된다. 그럼 지금 리스크 있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10년 15년 남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나은 은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꾸준히 나눠서 넣으시면 오히려 다른 때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10년 뒤면 65세가 되니까 10년 뒤를 생각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중간중간 바꿔야 되는데 뭐 매일매일 바꿀 필요는 없고요. 예. 요즘같이 좀 변동성이 심할 때는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아주 큰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 갑자기 트럼프가 유해져 갖고 전쟁을 다 중단하겠다. 이러면 또 분위기 달라져요. 방산주 올라가는 것도 주춤해집니다. 근데 트럼프가 더 열받아갖고 더 싸운다? 방산주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뉴스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돈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많이 절감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지금 모아놓는 100불이 훗날 1000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이 100불 저축하는 게 뿌듯할 거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할 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 항상 불확실할 때 돈을 벌습니다.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2020년 코로나, 예,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우행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주식이 34% 폭락했다는데 예, 제 주식은 절반이 폭락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 1년 반 예, 갖고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너무 낙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유동성 있는 돈도 없었고 모든 돈을 다 주식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뭐 한 이틀이면 돈 다 뽑으니까 팔고. 근데 갑자기 팔라고 했는데 벌써 금액이 내려갔다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팔기 전까지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주식을 2020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또 돈 번 사람들 많이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집 샀던 사람들 얼마나 지금 돈을 벌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라스베가스에 지금 한 25만 불씩 하는 투베드룸 콘도 이런 것들을 당시에 10만 불씩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분도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50만 불 투자하는데 지금 25만 불이면 125만 불이에요. 75만 불이 더 생겼죠. 한 달에 렌트비 꼬박꼬박 한 6, 7천 불씩 따박딱 나오죠. 125만 불이 대수가 아니에요. 50만 불 투자했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6천 얼마씩 따박따박 나온다. 그것도 물가 따라서 앞으로 또 10년 뒤에 물가 올라면 더 받겠죠. 그거 얼마나 큰 겁니까? 예, 이게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퇴를 바로 앞두신 분들은 지금 안전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은퇴가 조금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때까지 볼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다. 혹은 캠피디 나는 뭐 지금 나이가 좀 있어도 앞으로 은퇴를 한 5년 좀 더 미룰 수가 있어. 아직까지 건강해서 몇 년 더 일할 수도 있고 5년 뒤로 더 미룰 수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도 뭐 원래는 내가 65세 은퇴하려는데 난 70세까지 일할래. 5년 동안 더 일을 하시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번 돈 갖고 IRA 같은 것도 투자해 놓으시면 그게 어느덧 또 몇십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여러분의 노후 어느 정도의 돈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내 노후에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근심 걱정이 은행 잔고다. 그거는 참 살아있으면서도 또 다른 지옥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정쩡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있다가 인플레이션 와장창 올라가 버리면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이번 전쟁이 끝나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에 LA 가서 너무나 올라간 물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 고깃집 갔는데 생갈비 한 대가 70불인데 딱 한 대 나오더라고요. 2대도 아니고. 고기를 일하는 친구가 잘라준데 딱 10점 나오더라고요. 10점 나오는데 70불이에요. 탁스 붙고 세금 내고 한 80 몇 불 내겠죠. 예. 고기 한 점집 못 먹을 때마다 8, 9불씩입니다. 고스타 시켰는데 12점 나오더라고요. 예, 12점 나오는데 80불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게 여기서 끝날까요? 예. 내년도에는 고스알 1인분에 100불, 갈비 한 대 100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돈 버는 거는 진짜 돈 벌게 되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을 녹아내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복잡하고 두리뭉실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어떤 거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고 뉴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여기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만들어둔 영상이고요. 투자 권유나 금융 자문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시는 거고요. 전문적인 재무 상담사, Financial Advice의 조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금액이 크다. 조그만 금액은 AI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진짜 금액이 크다. 그러면 AI로 공부는 해가시고요. Financial Advice 물어보시고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은퇴, 여러분의 훌륭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오늘도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